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고급 주택가의 정적을 집어삼키고 있던 칠흑 같은 밤이었다. 한서윤은 흠뻑 젖은 코트를 벗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침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낯설고도 익숙한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 강민혁이 가장 좋아하던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지만 그 병은 이미 바들바들 떨리는 손끝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는데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그녀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최유라와 엉겨붙어 짐승처럼 헐떡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의 심장이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고통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그녀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숨을 골랐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대신 천천히 바닥에 와인병을 내려놓고 자신의 왼쪽 약지에 껴져 있던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빼내어 그 옆에 나란히 두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안과 강민혁이라는 남자에게 바쳤던 지난 10년간의 청춘과 사랑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을 의미하는 마지막 의식과도 같았다. 서윤은 빗속을 뚫고 정처 없이 걸으며 자신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남긴 것은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둔 이미 서명이 완료된 이혼 서류 한 장뿐이었으며 그날 이후 한서윤이라는 여자는 대한민국 사교계에서 연기처럼 증발해버렸다. 강민혁과 최유라는 그녀가 수치심에 못 이겨 어딘가 시골로 숨어들어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낄낄거렸고 그들의 분류는 서윤의 실종과 함께 공식적인 관계로 탈바꿈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흐릿해져 갔지만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강민혁은 자신이 승리자라고 믿으며 태성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으나 그의 능력은 야망을 따라가지 못했고 기업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태성그룹 본사 옥상층 회장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강민혁은 책상 위에 놓인 재무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비서실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최근 야심차게 추진했던 바이오 신사업이 임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채권단은 당장이라도 자금을 회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강민혁은 머리를 감싸쥐며 거친 숨을 내쉬었는데 그가 믿을 구석이라고는 오늘 오후에 방문하기로 예정된 정체불명의 외국계 투자회사인 미라지 홀딩스뿐이었다. 미라지 홀딩스는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 공격적인 인수 합병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거대 자본으로 그들의 대표가 누구인지조차 베일에 쌓여 있어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민혁은 이번 투자 유치에 태성그룹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초조한 눈빛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그때 회장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화려하게 치장한 최유라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5년 전 서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의 승리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일같이 떨어지는 주가와 남편의 폭언에 시달리며 신경쇠약 직전의 상태였다. 유라는 민혁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오늘 미라지 홀딩스와의 미팅에 자신도 배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민혁은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차가운 독서를 퍼부었다. 민혁은 네가 나서서 일을 그르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며 얌전히 집에서 쇼핑이나 하라고 소리쳤고 유라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애정은커녕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서로를 갉아먹는 쥐떼와 다를 바 없었다. 강민혁은 비서실장에게 다시 한번
미팅 준비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미라지 홀딩스의 대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라고 다그쳤다. 그는 만약 상대가 한국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학연이나 지연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삶은 소대가리라도 구워 먹을 기세로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태성그룹의 로비에는 이미 미라지 홀딩스의 실사단을 맞이하기 위해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민혁 또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갔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대가 회사로 비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차문이 열리며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과 날카로운 인상의 수행원들이 먼저 내렸다.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중앙에 있는 차량의 뒷문을 열었고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기이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날렵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주변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킬릴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또각또각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때마다 태성그룹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고개를 저으며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다. 미라지 홀딩스의 대표단은 민혁의 환영 인사를 가볍게 목례로만 받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곧장 회의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들의 태도는 오만하다 싶을 정도로 당당했으나 자금이 급한 민혁으로서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굴욕적인 침묵을 견뎌야만 했다. 대회의실에 마주 앉은 양측의 분위기는 살벌할 정도로 무거웠는데 미라지 홀딩스 측의 수석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어 태성그룹의 부실한 재무구조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얼굴이 붉어졌다 푸르러졌다를 반복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완벽하게 조사된 데이터를 들이밀며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중앙에 앉아 여전히 선글라스를 끼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대표를 바라보며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성그룹의 잠재력과 미래 가치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투만 진행된다면 10년 안에 원금의 2배를 상환하겠노라고 허풍을 떨었다. 그의 비굴한 모습은 5년 전 아내를 버리고 친구와 바람을 피우던 오만한 남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패배자의 전형이었다. 마침내 침묵을 지키던 미라지 홀딩스의 대표가 천천히 손을 들어 변호사의 발언을 중지시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으며 약지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심플한 백금 반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묘하게 민혁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고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상황을 지켜보던 최유라는 경악에 찬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곳에 앉아있는 여자는 5년 전 비참하게 쫓겨나듯 사라졌던 조강지처 한서윤이었으나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이고 유약했던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한서윤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녀의 온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귀족적인 기품과 권위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서 말문이 막힌 강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에요, 여보. 그리고 내 친구 유라야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다. 강민혁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더듬거리며 네가 어떻게 여기에 아니 네가 미라지 홀딩스의 대표라고 말도 안 되라고 중얼거렸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태성그룹의 인수합병 제안서를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내가 돌아온 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보네라고 비웃듯 말했다.
최유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며 서윤을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서윤은 그런 유라를 향해 고개를 살짝 돌리며 너희들이 내 집 내 침대에서 뒹굴며 즐거워하던 그날 밤. 나는 맹세했어. 언젠가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손으로 반드시 부숴버리겠다고 말이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민혁과 유라의 가슴에 꽂혔고 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한 압박감으로 가득 찼다. 서윤은 태성그룹 임원들을 둘러보며 이제부터 이 회사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 있으니 현명하게 처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했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현재의 실권자가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민혁이 아닌 서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치며 이건 사기야. 네가 무슨 돈으로 이런 회사를 운영해 나를 속이려고 작정한 거지라고 발악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 능력은 네가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강민혁, 지금 네가 걱정해야 할 건 내 자금 출처가 아니라 당장 내일 부도 처리될 어음들이지 않을까라고 대꾸했다. 그녀는 비서에게 손짓하여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를 꺼내 민혁의 면전에 던지듯이 내려놓았다. 그것은 태성그룹의 경영권을 담보로 한 긴급 자금 지원 계약서였는데 조건은 파격적이면서도 동시에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서명하지 않으면 태성그룹은 내일 아침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서명한다면 잠시나마 목숨은 부지하게 해주겠다고 잔인한 제안을 던졌다. 민혁은 계약서를 집어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내용을 훑어보았는데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으나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존심이 짓밟히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과 당장의 파멸을 피하고 싶은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다. 서윤은 그런 그를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듯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그녀는 5년 전 그 빗속에서 느꼈던 절망과 고통을 이 남자에게 1000배만 배로 돌려주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음을 직감했다. 유라는 민혁의 팔을 잡고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민혁은 그녀를 거칠게 뿌리치며 닥치라고 소리쳤다. 결국 강민혁은 굴욕감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만년필을 집어들었고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희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이제부터 시작이야. 강민혁,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기게 될 때까지 내 복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속으로 뇌까렸다. 그녀의 등 뒤로 민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약서에 서명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마치 그들의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서윤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서명을 마치자 회의실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한층 더 기이하게 변질되어 흘렀다. 한서윤은 그가 서명한 서류를 비서에게 건네받아 꼼꼼하게 확인한 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매끄러운 동작으로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도 전 남편에 대한 연민도 없이 오직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업가의 냉철한 눈빛만이 감돌고 있었다. 민혁은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허탈감과 동시에 급한 불을 껐다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찝찝한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그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사무적이어서 민혁은 방금 전까지 자신이 느꼈던 공포가 혹시 환상은 아니었을까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서윤은 회의실을 나가기 전 민혁에게 다가가 명함 한 장을 건네며 앞으로 미라지 홀딩스에서 파견될 재무이사가 태성그룹의 자금 운용을 감독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민혁은 그 말이 자신의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고 느껴져 발끈하려 했으나 지금 당장 입금될 자금이 아쉬운 상황이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그런 민혁의 내면을 꿰뚫어 보듯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단지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니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들렸기에 민혁은 순간적으로 그녀가 아직 자신에게 미련이 남아서 도와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헛된 망상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잊은 채 서윤이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을 내조하려 한다고 믿고 싶어 했다. 며칠 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자선, 경매 행사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이 행사는 상류층 사교계의 꽃이자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전쟁터와 다름없었기에 참석자들은 저마다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나타났다. 최유라는 오늘이야말로 자신이 태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며칠 전부터 피부 관리와 의상 선택에 공을 들였다. 그녀는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민혁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에 들어섰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그녀의 기대와 달리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사람들은 태성그룹의 재정 위기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고 유라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천박한 출신 성분에 대해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일순간 술렁이기 시작한 것은 행사의 메인 스폰서인 미라지 홀딩스의 대표가 입장한다는 사회자의 안내 방송이 나온 직후였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조명을 받으며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서윤이었는데 그녀는 밤하늘의 별을 수놓은 듯한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목과 귀에는 우아하게 빛나는 사파이어 세트가 장식되어 있었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기품 있는 메이크업은 그녀의 고귀한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등장을 지켜보았고 곧이어 웅성거림은 감탄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5년 전 초라하게 사라졌던 여자가 사교계의 여왕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가장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되었다. 강민혁은 넋을 잃고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과거 자신이 알던 촌스러운 가정주부가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여신처럼 보였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최유라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유라는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할 자리를 서윤이 뺏어갔다고 생각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와인잔을 든 채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서윤의 드레스에 붉은 와인을 쏟으려 했으나 서윤은 마치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가볍게 몸을 피했다. 와인은 허공을 가르고 바닥에 처참하게 쏟아졌고 유라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볼품없이 휘청거렸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린 가운데 한서윤은 당황한 기색 없이 우아하게 손수건을 꺼내 유라에게 건네며 괜찮으냐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경멸과 조소는 유라의 뼛속까지 파고들 정도로 차가웠다. 서윤은 유라의 귀에 대고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이런 장소에서는 품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하며 아직도 남의 것을 탐내는 버릇을 못 고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속삭였다. 유라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실수를 비웃으며 혀를 찼다. 강민혁은 서둘러 다가와
유라를 부축하기는커녕 그녀를 거칠게 잡아끌며 창피하게 무슨 짓이냐고 윽박질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교계의 여론은 완전히 한서윤 쪽으로 기울게 되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행사의 중심 인물이 되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유창한 화술과 해박한 경제 지식으로 기업 총수들과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미라지 홀딩스의 비전을 설명했다. 반면 최유라는 구석진 테이블에 홀로 앉아 샴페인을 들이키며 서윤을 향한 증오심을 불태울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강민혁은 멀리서 빛나는 서윤을 바라보며 자신이 버린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그는 유라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자신이 왜 저런 여자 때문에 완벽한 아내를 버렸는지 후회막심한 심정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미라지 홀딩스에서 파견된 실사팀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회사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회계 장부부터 시작해서 인사 기록과 법인 카드 사용 내역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않을 기세로 조사했고 직원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정도로 긴장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는데 그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자신이 유라를 위해 횡령했던 비자금 내역이 들통나는 것이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실사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공격적이고 집요해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때 태성그룹의 법무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와 미라지 홀딩스와의 투자 계약서에 숨겨진 독소 조항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계약서의 세부 항목 중에 경영 실적 미달 시 주식을 헐값에 강제 매각해야 하는 옵션과 이사회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팀장은 이것은 명백히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이미 들어온 막대한 자금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고 서윤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상태였다. 민혁은 법무팀장의 경고를 무시하며 한서윤은 내 전처이자 아이를 가질 뻔했던 여자라며 그녀가 나를 파멸시킬 리 없다고 큰소리쳤다. 그는 오히려 법무팀장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서윤을 모함한다고 생각하여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민혁은 자신이 서윤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며 그녀가 지난 5년 동안 어떤 지옥을 견뎌왔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법무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회장실을 나갔고 민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생존의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꼴이 되었다. 한편 한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성그룹 내부에서 전송된 실시간 보고서를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민혁과 최유라가 저지른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고 그것들은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을 들었는데 그 붉은 액체는 마치 그녀가 흘릴 뻔했던 피눈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들의 목을 조여가기로 결심했고 사냥감이 덫에 걸려 발버둥 치는 모습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최유라가 자주 가는 명품관과 뷰티 살롱의 리스트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경제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립을 통해 유라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것은 여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었다. 서윤은 유라가 허영심과 과시욕으로 가득 찬 여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임을 간파했다. 이제 곧 최유라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고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었다. 며칠 뒤 태성그룹의 주가는 미라지 홀딩스의 투자 소식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반등했고 강민혁은 마치 자신이 경영의 천재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를 제안했는데 그의 말투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서윤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역겨운 목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차가운 냉소를 머금고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다. 민혁은 이것이 재결합의 신호탄이라고 착각하며 들떴지만 서윤에게 있어 그것은 먹잇감을 안심시킨 뒤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마지막 만찬일 뿐이었다. 약속 장소인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민혁은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서윤을 기다렸다. 서윤이 도착하자 민혁은 벌떡 일어나 의자를 빼주며 신사적인 척 연기했고 서윤은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민혁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려 하자 서윤은 화제를 교묘하게 돌려 태성그룹의 계열사 매각 문제와 구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민혁은 분위기를 깨는 그녀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정하게 숫자를 들이밀며 그를 압박했다. 그녀는 달콤한 케이크를 포크로 찌르며 마치 태성그룹을 해체하듯 부드럽게 조각내어 입에 넣었다. 서윤은 민혁에게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게 회사인지 아니면 당신의 자존심인지 잘 생각해보라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민혁은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고 서윤은 식사를 마친 뒤 계산서를 자신이 지불하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떠난 빈자리에 남겨진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와 민혁의 불안한 미래뿐이었으며 달콤한 설탕으로 코팅된 덫은 이제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미라지 홀딩스의 대표실에서 한서윤은 차가운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성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김 부장이라고 불리던 옛 태성그룹의 재무 담당 임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는 강민혁이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당한 인물이었다. 서윤은 김 부장의 떨리는 손 앞에 따뜻한 차를 밀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가 겪었던 수모와 억울함을 잊지 않고 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태성그룹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려놓기 위해 그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정성 있는 제안을 했다. 김 부장은 서윤의 눈빛에서 과거 사모님 시절의 온화함과 현재 최고 경영자의 결단력을 동시에 느끼며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다. 김 부장은 품 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것이 강민혁이 저지른 분식 회계와 비자금 조성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원본 파일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강민혁이 최유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하여 명품과 부동산을 구입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서윤은 그 파일을 집어들며 이것은 강민혁과 최유라라는 견고해 보이는 성벽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폭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 부장에게 곧 태성그룹의 새로운 경영진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그에게 현재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동요하는 직원들을 포섭해 달라는 은밀한 임무를 맡겼다. 서윤의 계획은 외부에서의 자금 압박뿐만 아니라 내부 조력자들을 통한 정보 통제와 심리전을 병행하여 적들을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미라지 홀딩스 감사팀의 명의로 작성된 긴급 보고서가 한 부 놓여 있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보고서에는 태성그룹의 계열사 자금이 유령 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그 최종 수취인이 최유라의 친인척 명의로 된
계좌라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물론 이것은 서윤이 김 부장에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유라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처럼 보이게끔 교묘하게 재가공한 조작된 정보였다. 강민혁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자신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동안 유라는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뒷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같은 시각 최유라는 강남의 한 프라이빗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녀의 휴대전화로 카드사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그것은 그녀가 사용하던 법인 카드가 한도 초과 및 사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보였고 유라는 직원의 실수일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계산을 하려던 순간 카드가 단말기에서 거절당하자 그녀는 직원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유라는 분노에 차서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신호음이 가도록 내버려둔 채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녀의 불안감은 증폭되기 시작했다. 그때 스파의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사모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유라의 귀에 꽂혔는데 그 내용은 강민혁이 최근 이혼 전문 변호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루머였다. 이 소문 역시 한서윤이 사교계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퍼뜨린 미끼였으나 의심이 많고 자격지심이 강한 유라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유라는 강민혁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한서윤과 다시 결합하려 하며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서윤의 자리를 빼앗았던 것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인과응보의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유라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스파를 뛰쳐나오며 민혁이 자신을 배신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고 다짐했고 그녀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 차올랐다. 두 사람 사이에 싹튼 의심의 씨앗은 한서윤의 계획대로 무럭무럭 자라나 서로를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집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는데 강민혁은 이미 거실에서 독한 위스키를 반병이나 비운 상태였다. 그는 들어오는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탁자 위에 놓인 감사 보고서를 그녀의 발 앞으로 집어던지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혁은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회사 돈을 빼돌려 친정에 퍼다 줄 수 있냐며 고함을 질렀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유라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당황했지만 곧이어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하여 민혁에게 맞서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쓴 돈은 품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었을 뿐이며 오히려 당신이 한서윤에게 돌아가려고 나를 모함하는 것 아니냐고 악을 썼다. 두 사람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져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인격을 모독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갔다. 강민혁은 유라에게 너는 천박한 출신을 숨길 수 없는 기생충 같은 여자라고 모욕을 주었고 유라는 민혁에게 당신은 아버지의 후광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마마보이라고 조롱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로에 대한 불만과 경멸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며 그들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사실 욕망과 필요에 의한 거래였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혁이 유라의 뺨을 때리려는 신협을 하자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꽃병을 집어던졌고 산산조각난 파편들은 그들의 파탄난 관계를 상징하는 듯했다. 이 광경은 5년 전 서윤이 말없이 떠나던 그날의 고요함과는 대조적으로 추잡하고 시끄러운 파국이었다. 집을 뛰쳐나온 최유라는 갈 곳이 없어 자신의 차 안에서 흐느껴 울었는데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돈과 권력을 보고 모여든 날파리들이었고 민혁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들도 모두 등을 돌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유라는 분노에 휩싸여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강민혁의 약점들을 떠올리며 그를 파멸시킬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혁이 불법으로 로비했던 정치인들의 명단과 이중 장부의 위치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이것을 무기로 협박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한서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더 깊은 넷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강민혁은 엉망이 된 거실에 홀로 남아 위스키 잔을 움켜쥐고 한서윤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유라의 배신이 확실하다고 믿으며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은 전처인 서윤뿐이라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민혁은 서윤이 보여준 냉철한 사업적 능력과 기품 있는 태도를 떠올리며 왜 진작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내일 당장 서윤을 만나 유라의 비리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녀가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민혁의 머릿속에서 최유라는 이제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로 전락했고 한서윤은 그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로 격상되었다. 다음날 미라지 홀딩스의 회의실에서 한서윤은 태성그룹의 소액 주주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현재 경영 상태와 강민혁의 무능함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하며 주주들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서윤은 자신이 태성그룹을 인수하여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면 주가가 반등하고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그들을 설득했다. 주주들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주가에 지쳐 있었기에 서윤의 제안에 열광하며 기꺼이 의결권을 그녀에게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윤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책상 아래 쥐고 있는 주먹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서윤이 주주들을 배웅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로부터 강민혁이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예상대로 움직여주는 그가 가소롭게 느껴졌지만 겉으로는 짐짓 놀란 척하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민혁은 초췌한 몰골로 사무실에 들어와 서윤 앞에 무릎을 꿇을 듯한 태도로 유라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고자질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피해자인 양 연기하며 서윤에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유라를 정리하고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애원했다. 서윤은 그런 민혁에게 따뜻한 커피를 권하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비겁함에 구역질을 느꼈다. 서윤은 민혁의 말을 끊으며 당신의 가정사는 안타깝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차갑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이어 묘한 여지를 남기며 만약 최유라 씨의 횡령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제안했다. 민혁은 그것이 서윤이 자신을 돕겠다는 신호라고 오해하고 뛸 듯이 기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회사를 살리고 서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어버린 멍청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그가 돌아간 뒤 그가 넘겨준 자료들을 훑어보며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음을 확신했다. 그날 밤 최유라는 텅 빈 호텔방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강민혁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민혁의 동선을 파악하려 했다. 비서는 머뭇거리며 회장님이 오늘 낮에 한서윤 대표를 만나고 오셨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말을 들은 유라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을 버리고 한서윤과 손을 잡았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살기 위해 민혁을 죽여야 한다고 결심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검찰청에 있는 지인의 번호를 검색하며 강민혁의 비자금 장부를 제보하겠다는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가 극에 달한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심장에 칼을 꽂기 위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다. 한서윤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서서 휘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며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5년 전 그 비오는 밤에 느꼈던 뼈아픈 고독이 이제는 그들에게 옮겨갔음을 느끼며 묘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들어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때가 되었으니 준비해둔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내일 아침이면 태성그룹 회장 부부의 진흙탕 싸움과 비리 의혹이 전신문 일면을 장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서윤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금융가는 마치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는데 모든 경제신문의 일면 톱기사는 태성그룹 회장 부부의 추악한 비리 의혹과 횡령 혐의로 도배되어 있었다. 강민혁이 한서윤에게 넘겼던 최유라의 횡령 자료는 교묘하게 편집되어 강민혁 본인의 방조와 공모 의혹까지 포함된 형태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이는 태성그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출근길에 시민들은 혀를 차며 재벌가의 타락을 비난했고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강민혁은 집무실에서 핏발선 눈으로 신문을 구겨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비서실장에게 고함을 질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는 한서윤이 자신을 돕기 위해 유라만 공격할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지만 기사의 내용은 태성그룹 전체를 부도덕한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어 주가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성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거래량은 폭발했지만 매수 잔량은 전무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도 태성그룹에 대한 특별 감사를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아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다. 강민혁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임원들의 다급한 보고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뼈아프게 자각하게 했다. 그때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와 미라지 홀딩스 측에서 보낸 긴급 팩스를 내밀었는데 그것은 강민혁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결정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미라지 홀딩스가 보낸 공문에는 태성그룹 경영진의 중대한 도덕적 해이와 법적 리스크 발생을 이유로 투자 계약서 제12조에 의거하여 즉각적인 자금 회수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그들은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발동하여 이미 지급된 긴급자금 전액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잡힌 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강민혁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서명했던 계약서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만이 흘러나와 그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강민혁은 이제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따질 상황이 아니었기에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기사를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직접 차를 몰고 미라지 홀딩스로 향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친 듯이 떨려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지만 오직 한서윤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도로를 질주했다. 민혁의 머릿속에는 서윤이 오해를 하고 있다거나 누군가의 이간질에 속아 넘어갔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희망사항이 맴돌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아직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했으며 자신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녀가 마음을 돌려
이 최악의 위기에서 구해줄 것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미라지 홀딩스의 로비에 도착한 강민혁은 경비원들에게 제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지만 자신이 태성그룹 회장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운 끝에 겨우 엘리베이터에 오를 수 있었다. 최상층 대표실 앞에는 마치 그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비서가 무표정한 얼굴로 대기하고 있었고 별다른 제지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드러난 대표실의 풍경은 바깥 세상의 아수라장과는 딴판으로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한서윤은 창가에 서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냉혹한 지배자의 그것처럼 차갑고도 위험이 넘쳤다. 강민혁은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서윤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유라에게 속아서 실수를 저질렀지만 태성그룹만큼은 지켜야 한다며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민혁은 우리가 함께했던 10년의 세월을 봐서라도 제발 자비금을 회수한다는 결정만은 철회해달라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다. 하지만 서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서려 있지 않았고 오히려 혐오감과 경멸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잡힌 바지를 털어내며 더러운 손 치우라고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서윤은 책상 위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 민혁의 앞에 툭 던졌는데 그 안에는 강민혁이 유라와 공모하여 저지른 분식회계의 원본 장부 사본이 들어있었다. 민혁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자 서윤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자료를 언론과 검찰에 제보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태연하게 밝혔다. 강민혁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돕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한서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고 민혁을 향해 당신은 여전히 멍청하고 이기적이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그녀는 당신이 내게 도움을 요청하며 유라를 팔아넘길 때 이미 당신의 바닥을 보았다며 그런 인간이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악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민혁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반박할 말조차 찾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서윤은 5년 전 비오는 밤 당신들이 내게 주었던 모멸감과 고통을 기억하냐고 물으며 이제는 당신이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낄 차례라고 선언했다. 강민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악을 썼지만 그것은 궁지에 몰린 쥐의 발악에 불과했다. 그는 서윤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언제 들어왔는지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짓눌렀다. 서윤은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깔린 민혁을 내려다보며 내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당신의 해임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녀는 이미 과반수 이상의 우호 지분을 확보했으며 당신을 지지해 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잔인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민혁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서에게 차가 식었으니 새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태도는 인간의 감정이 거세된 로봇처럼 냉철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자아내게 했다. 사무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통쾌할 줄 알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앙금처럼 남아 있었다. 한편 최유라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을 찌르기 위해 준비했던 자료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집안 곳곳을 뒤지며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압류했고 유라는 그들에게 매달리며 이건 내 것이라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강민혁의 몰락 소식을 들으며 자신도 곧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유라의 휴대전화가 울렸지만 발신자는 그녀가 믿었던 사교계 친구들이 아니라 변호사들의 수임 거절 문자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는데 그 울음소리는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5년 전 서윤을 몰아내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환희를 떠올려 보려 했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서윤의 차가운 눈빛과 비웃음뿐이었다. 유라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이렇게 가혹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강민혁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강변에 차를 세운 채 멍하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다 되어 꺼져 있었고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내일이면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 상대가 자신이 벌인 전처라는 사실에 비참함을 느꼈다. 민혁은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핸들을 내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고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버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거리에서 한서윤의 차가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주주총회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결전의 날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했다. 서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제 이 긴 싸움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강민혁과 최유라가 완전히 파멸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렸던 지난 5년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성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모든 관계자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심장이 거세게 뛰는 탓에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눈을 감았다. 복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다짐했다. 태성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본사 대강당은 입구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성난 소액 주주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강당 안의 공기는 마치 화약구처럼 언제 터질지 모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강민혁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뒷문으로 간신히 입장했는데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해숙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청중석에서 쏟아지는 야유와 욕설 때문에 입을 떼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주주들은 주가 폭락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강민혁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쳤고 일부는 들고 있던 물병을 단상으로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민혁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진정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경영자의 호소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때 강당의 육중한 메인게이트가 열리며 수십 명의 경호원과 변호인단을 대동한 한서윤이 모습을 드러내자 소란스러웠던 장내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재단된 순백의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더러운 태성그룹을 정화하러 온 심판자와 같은 성스러운 위압감을 풍겼다. 서윤의 등장은 그 자체로 좌중을 압도했고 그녀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중앙 통로를 걸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섰다. 단상 위에 서 있던 강민혁은
서윤의 눈부신 자태에 주눅이 들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고 그의 다리는 걷잡을 수 없이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단상 바로 앞 가장 상석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민혁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차갑고도 여유로웠다. 사회를 맡은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주총회의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미라지 홀딩스 측 대리인이 손을 들고 긴급 안건을 상정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현 회장 강민혁의 해임안과 신임 이사 선임의 건의였고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마이크를 잡고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반발하려 했지만 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오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민혁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어 들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주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경영권을 인수하러 온 것이 아니라 태성그룹을 좀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왔다고 선언했다. 서윤의 신호에 따라 강당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강민혁과 최유라가 저지른 비리의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송출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최유라가 법인 카드로 구입한 명품 리스트와 해외여행 경비 내역, 그리고 강민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상세하게 나열되었다. 주주들은 화면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곳곳에서 탄식과 분노의 욕설이 터져나왔다. 특히 최유라가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도 수억 원대의 보석을 구입하고 호화 파티를 열었던 사실이 밝혀지자 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강민혁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건 조작된 자료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한 군중의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한서윤은 스크린을 등지고 서서 강민혁을 향해 당신이 회사를 사유화하고 주주들을 기만하는 동안 직원들은 구조조정의 공포에 떨었고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고 일갈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당신은 경영자로서의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파렴치한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팩트에 기반한 날카로운 비수였기에 민혁은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어 김 부장이 건네주었던 이중 장부의 원본 파일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감옥에 가야 할 결정적인 증거라고 예끼를 박았다. 강당 안에 있던 기자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에 바빴다. 마침내 운명의 투표 시간이 다가왔고 결과는 뻔했지만 그 과정은 강민혁에게 있어 공개 처형과도 같은 잔인한 시간이었다. 전자투표 집계 현황이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표시되었는데 찬성률이 90%를 넘어가자 강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주주들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강민혁의 해임안을 통과시켰고 동시에 미라지 홀딩스가 추천한 전문 경영인단 선임안을 승인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 통과를 선언하는 순간 강민혁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고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난 폐위된 왕이 되었다. 강당은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지만 민혁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악마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주주총회가 끝나갈 무렵 강당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단상 위에 멍하니 앉아있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민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연행하기 시작했다. 끌려가던 민혁은 군중 속에 서 있는 한서윤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는 표정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서윤을 향해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수사관들에 의해 입이 막힌 채 비참하게 강당 밖으로 끌려나갔다. 같은 시각 최유라의 펜트하우스에도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녀는 도주를 준비하며 보석들을 가방에 챙겨 넣고 있었다.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안방 화장실로 숨어들었지만 곧바로 발각되고 말았다. 그녀는 경찰들에게 끌려 나오면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악을 썼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녀의 모습은 화려했던 사모님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뉴스 속보를 통해 강민혁의 체포 소식과 최유라의 연행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국민들은 사필귀정이라며 환호했다. 태성그룹의 본사 회의실에서는 한서윤이 새로운 이사회 의장으로서 첫 번째 공식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태성그룹과 미라지 홀딩스의 합병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위해 만년필을 들었다. 이 서명 하나로 태성그룹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미라지 태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단호하게 서명을 마쳤고 옆에 배석한 임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 가슴속에 품어왔던 복수의 불꽃이 마침내 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 같은 허탈함이었다. 한서윤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려있던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는데 그 중에는 강민혁의 사진도 걸려 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저 사진을 당장 떼어내어 창고에 처박아 버리라고 지시했고 직원은 즉시 사다리를 가져와 사진을 내렸다. 바닥에 내려진 강민혁의 사진은 액자가 금이 간 채 비스듬히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몰락한 인생을 대변하는 듯했다. 서윤은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가려다 잠시 멈칫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그 옆을 우아하게 비켜 지나갔다. 굳이 더러운 것에 내 신발을 더럽힐 필요는 없다는 듯한 경멸의 제스처였다. 건물 밖으로 나온 서윤은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다. 로비 앞에는 그녀를 인터뷰하기 위해 기다리던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그들을 제지하며 길을 터주었다. 서윤은 선글라스를 끼며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차 안에서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 댓글들을 확인했는데 대부분이 그녀의 통쾌한 복수를 응원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덮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그녀에게는 정리해야 할 감정의 잔재들만이 남아 있었다. 검찰청 조사실에 앉아있는 강민혁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지만 그를 담당하던 대형 로펌조차 이미 손을 뗀 상태였다. 수사검사는 민혁에게 한서윤 대표가 제출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민혁은 책상을 내리치며 이건 함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사는 코웃음을 치며 증거 자료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 자료들 속에는 민혁이 잊고 있었던 자신의 추악한 과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썩어 있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만 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최유라는 독방에 갇혀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녀는 좁은 방 안을 서성이며 제발 누군가 자신을 꺼내주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가 믿었던 강민혁조차 자신을 원망하며 진술서에 그녀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유라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벽을 긁어댔고
자신의 욕심이 불러온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깨닫고 절규했다. 그녀의 울부짖음은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한서윤은 그날 저녁 김 부장을 비롯하여 이번 거사를 도왔던 내부 조력자들을 초청하여 조촐한 만찬을 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그들의 고용 승계와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김 부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모님 아니 대표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서윤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동지애와 희망이 가득했고 서윤은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켰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만찬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서윤은 홀로 레스토랑 테라스에 남아 와인잔을 기울였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결혼 반지를 가방에서 꺼내 들었는데 그 반지는 여전히 차갑고 딱딱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반지를 테라스 밖 허공으로 던져버렸고 반지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것은 강민혁과의 지독했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태성그룹의 새 주인 한서윤에 대한 기사와 함께 강민혁과 최유라의 구속 소식이 나란히 실렸다. 세상은 승자에게는 찬사를, 패자에게는 조롱을 보내며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피해자가 아닌 거대 기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앞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지옥 불 속에서 살아 돌아온 불사조였고 그녀의 날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5년 전의 유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윙크를 보내며 현관문을 나섰고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하고 힘찼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성공과 성장의 서사로 새롭게 쓰일 것이며 그녀는 그 이야기의 완벽한 주인공이었다.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온 서울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눈부신 햇살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도시 외곽에 위치한 구치소의 담벼락 안쪽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에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수의를 입은 강민혁은 좁은 독방벽에 기대어 앉아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몰골은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피폐해져 있었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태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직함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수감 번호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막대한 추징금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살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꿈속에서 그는 항상 서윤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행복해하다가 눈을 뜨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라는 현실에 절망하곤 했다. 민혁은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과 순간의 쾌락이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강민혁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배식 구멍으로 들어온 식판을 바라보며 헛구역질을 했는데 굳어버린 밥알과 짠 국물은 그가 과거에 즐기던 최고급 요리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그는 수저를 들 힘조차 없어 바들바들 떨다가 결국 식판을 엎어버리고 말았는데 흩어진 음식물 찌꺼기가 마치 자신의 산산조각 난 인생 같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면회는커녕 편지 한 통 보내오는 사람이 없었고 그가 믿었던 변호사들마저 수임료가 끊기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려 그는 철저한 고립 속에 남겨졌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라곤
태성그룹이 미라지 홀딩스와 합병하여 미라지 태성이라는 이름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뉴스뿐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민혁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회사가 자신의 손을 떠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최유라의 상황은 강민혁보다 더 비참했는데 그녀는 특유의 거만하고 이기적인 성격 탓에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만 열면 내가 누군지 아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거친 욕설뿐이었고 그녀의 화려했던 미모는 고된 노역과 스트레스로 인해 쭈글쭈글하게 시들어버렸다. 유라는 매일같이 거울 대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는데 화장기 없는 민낯에 드러난 기미와 잡티는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늙고 초라한 본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혁을 유혹하여 안주인 자리를 차지했던 과거를 저주하며 차라리 그때 서윤의 친구로 남았더라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 살았을 것이라고 땅을 치며 후회했다. 최유라는 노역 시간에 낡은 봉투를 접으며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었다. 그녀는 가끔 면회를 오는 늙은 노모를 붙잡고 오열하며 항소심을 준비해 달라고 떼를 썼지만 집안의 재산은 이미 모두 압류당해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유라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몇 번이나 벽에 머리를 숨었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어 다시 웅크리고 앉아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비겁한 삶을 이어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민혁에 대한 증오와 한서윤에 대한 질투,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 뒤섞여 시커먼 덩어리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시각 서울의 중심가에 우뚝 솟은 미라지 태성타워의 최상층 집무실에서는 한서윤이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그녀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서윤은 지난 1년 동안 썩어빠진 태성그룹의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사를 재계 서열 10위권 안으로 진입시키는 기적을 이뤄냈다. 언론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냈고 서점가에서는 그녀의 경영 철학을 담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하지만 서윤에게 있어 진정한 성취감은 숫자로 나타나는 실적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보람이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와 오늘 예정된 일정에 대해 보고했는데 그 중에는 강민혁과 최유라의 최종 선고 공판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비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강민혁에게는 징역 15년이 최유라에게는 징역 8년이 확정되었다고 전하며 서윤의 눈치를 살폈다.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표정 변화 없이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하고 무덤덤했다. 그녀는 이미 그들에 대한 감정 정리가 끝난 상태였기에 그들이 감옥에서 썩든 말든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오후 일정을 마친 서윤은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차를 몰아 교외에 위치한 한적한 추모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말없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녀는 성공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년을 기다려왔다. 차에서 내린 서윤은 묘소 앞에
하얀 국화 꽃다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손수건으로 비석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었다. 그녀는 비석에 새겨진 부모님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엄마, 아빠, 딸이 드디어 해냈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요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마치 부모님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한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다. 추모 공원을 내려오는 길에 서유는 우연히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젊은 여성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5년 전 빗속을 헤매던 자신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 보였다.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를 세우고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며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직장까지 잃어갈 곳이 없다며 서럽게 울었는데 서유는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담담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서유는 지금 당장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겠지만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며 이 시련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걸음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말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서유는 다시 차에 올라타며 자신의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복수심이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긍정적인 사명감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운영하는 미라지 태성재단은 미혼모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서윤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여성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자신을 치장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믿었다. 며칠 후 미라지 태성그룹의 창립 1주년 기념 파티가 본사대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문화예술계의 저명한 인사들까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파티장은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 찼다. 한서유는 우아한 샴페인 골드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여 좌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건배사를 통해 지난 1년간 함께 고생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미라지 태성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그녀의 리더십을 지지했고 파티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서유는 잠시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와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시원한 밤 공기가 달아오른 그녀의 볼을 식혀주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러운 쇼를 덮어주었는데 돌아보니 그녀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오랜 친구인 제임스였다. 그는 서윤에게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말라며 가끔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따뜻하게 조언했다. 서윤은 그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신뢰감 넘치는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저 멀리 보이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의 파란만장했던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렸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절망과 고통, 그리고 낯선 타국에서의 치열했던 생존 경쟁과 복수를 위한 뼈를 깎는 인내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제 그녀에게 강민혁과 최유라는 그저 지나간 악몽의 한 조각일 뿐
더 이상 그녀의 현재와 미래를 방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이튿날 새벽 한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기 위해 한강 공원으로 나갔다. 동이 타오는 새벽 하늘은 보랏빛과 주황빛이 오묘하게 섞여 신비로운 색채를 뽐내고 있었고 강물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유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는데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소리가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달리면서 자신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달리기를 멈추고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서유는 문득 자신의 왼손 약지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족쇄처럼 그녀를 옥죄던 결혼 반지는 사라지고 대신 스스로에게 선물한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반지를 어루만지며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녀의 인생 제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었다. 태양은 완전히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고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부신 태양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둡거나 외롭지 않았으며 그녀의 앞길에는 찬란한 빛만이 가득했다. 한때 모든 것이 불타버려 쟤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인생은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더욱 아름답고 강인하게 다시 태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의 끝이 아니라 한 여성이 시련을 딛고 일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완성이었다. 한서유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희망의 교향곡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